다이어트 방법이 10만 개를 찾았대요. 10만 개. 와. 근데 10만 개 중에 효과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몇 개냐 했더니 10숟가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시도하고 나면 여유가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어떤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더라. 먹는 식사의 패턴, 평소에 먹던 걸 바꾸면은 다 살은 빠지더라.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 그게 그렇지. 한 1, 2년, 2, 3년 가다가 적응이 나중에 되니까. 요요 현상으로 더 찌더라. 그래서 전 세계 효과 있는 다이어트는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다. 그게 이제 결론이죠. 아, 이게 참 그 비만이 또 그 암을 유발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아니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자기 키에서 110을 빼는 게 본인의 적정 몸무게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그 비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비만의 기준이 우리 BMI라고 그래요. BMI. 예. 바디매스 그 인덱스라고 우리나라는 체질량 지수라는 건데요. 몸무게하고 키를 계산을 해서 이걸 예측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계속 써오다가 요즘은 봤더니 이 지방 몸 안에 있는 체지방도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 아랫배나 허벅지에 이 지방 많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지방은 건강에 별로 안 해로워요. 그다음에 건강에 제일 해로운 지방이 어디 있는지 어디입니까? 복부인데 네. 내장 지방. 내장 지방. 네. 복부면. 그래서 이 체지방 측정보다 이 허리둘레 하나 측정되는 게 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뭐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훨씬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복부에 있는 지방의 문제니까 이걸 재는 것이 훨씬 낫다. 내 허리둘레 하나.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마르신 분들은 있는데 배만 올챙이 배처럼 그럴 나오는 수 분들이 있겠네. 또 내장 지방, 마른 비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90cm, 여자 85cm.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때 남자는 36인치 정도. 그다음에 여성은 34인치 넘으면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이 허리둘레 재어보고 이렇게 배를 한번 만져보셔요. 만져보시고. 만져볼 때 물컹물컹 뭐가 많이 잡힌다. 지금 다 만지고 지금도 계시네. 그럼요. 지금 이거 얘기 나오면 교수님 다 해봐요. 예, 지금 다 그래서 만지면서 표정 우리 스태프분 중에는 이렇게 의아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입이 많이 처지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만져봐서 여기 물컹물컹 만져지면은 조금 안심하셔도 돼요. 피하 지방이 많은 거니까. 여기 물고 좀 얼굴 다시 밝아지셨네. 어떤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는 게 좋다. 어떤 분은 식후에 운동해야 돼. 주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차이가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많지 않은데 사람마다 그게 적응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복에 운동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식욕이 확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운동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나에 맞춰서 하면 되지 뭐 공복이 좋다 해서 일부러 끼니를 거르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녁에 하는 운동보다 아침에 하는 운동이 더 좋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 있냐면 가만히 있어도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뇌는 생각을 하고 심장은 계속 뛰고 그다음 콩팥은 계속 역할을 하니까 그게 기초 대사량이에요. 그게 나가는 에너지의 60에서 70%를 차지해요. 그거 엄청난 거죠. 운동을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이 중요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 거예요. 심지어는 밤에 잘 때도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밤에 잘 때 에너지를 탄수화물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써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해놓으면은 지방도 잘 타고 그다음 비만 조절에도 좋고 그다음 또 그 에너지를 전수하는데 큰 도움을 받죠. 아침에 시간 나시면 조세호 씨처럼 하시면은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여러 덕을 많이 보죠. 아침에 커피를 드시잖아요. 근데 요즘 커피 다이어트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 공복에.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커피 다이어트에 여러 효과 중에 커피에 카페인이나 다른 성분들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운동을 했을 때 효과를 더 높인다는 맞아요. 가설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끔 유산소 네. 하기 전에는 일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네. 그냥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고 운동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시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뭐 교감신경을 흥분하고 해도 될 것 같지만 그 정도 되려면 커피 엄청 먹어야 되고요. 에스프레소 한 잔 갖고 안 돼요. 더 많은 잔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살 뺄 때 중요한 것 중에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카페인을 먹고 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 힘드실 거예요. 탈수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탈수를 많이 시키면은 살이 한 달에 10kg 금방 빠져요.
우리 몸에 그 단백질이 저장될 때 근육으로 저장되잖아요. 근데 물하고 섞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걸 잘 못하게 하니까 그 살은 좀 빠지는데 이게 지방이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빠지니까. 거울 봐도 뭔가 내가 좀 잘 빼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 착각인 거거든요. 건강하게 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방도 빠지는 순서가 있는데 살 제대로 빼면 한 뱃살부터 빠져요. 대부분 뱃살부터 빠지고 얼굴살은 나중에 빠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얼굴부터 빠지면 그게 지방이겠어요? 그렇죠. 뭔가 좀 잘못. 수분 빠지고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른 비만 말씀,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오신 분이 그런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무지 많아요. 맞아요. 요건 좀 건강에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교정이고 식습관 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아침을 좀 거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점심 때 나름대로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비건 음식으로 네네네.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같은 회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식단보다는 그냥 고깃집 맞아요.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몸이 내면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하루 며칠 지나면 운동하기 싫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조세호 씨는 너무 대단하신 게 분명히 몸이 그런 반응을 할 건데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계신 거지 일반적으로는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이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운동 오랜만에 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없기 때문에. 조셉이 수업. 아니 제가 이거는 수업을 그동안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진짜 제가 좀 왜냐면 이거는 제 스스로가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못한 거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는 게 윗몸 일으키기 100개, 턱걸이 30개, 팔굽혀 펴기 60개, 스쿼트를 60개를 매일 합니다. 조세호 씨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루 종일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계단 오르기. 예. 사실 살 빼려는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살 빼는 건 충분합니다. 근데 같은 평지를 걷더라도 만보 걸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계신데 살 빼는 과정에서는 숨이 가빠야 돼요. 숨 한 번 꺼보고 그냥 만보를 걸으시면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은 노동을 하신 거지 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약간 숨 가쁜 운동을 반복적으로 오래 숨 가쁜 해주세요. 운동. 숨이 가빠야 된다. 좀. 약간 숨이 가쁘는 과정 자체가 지방을 연소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오늘 선생님께 포만감에 대한 정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포만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꼈으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제일 깔끔한 건지를. 근데 포만감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죠. 네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살 좀 빼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는 양을 평소에 먹던 걸 3분의 2 정도 먹으면은 늦어도 일주일 내에 대부분의 위가 좀 쪼그라들어요. 과감하게 위가 한 3분의 2 정도 먹었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놔버려요. 맞아요. 술 자체가 첫 번째 식욕을 자극해요. 그렇죠. 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삼겹살 먹을 때 맹물하고 드셔보시고 소주 한 잔하고 드셔보세요. 다르죠. 맛이 달라요. 맛도 다르고 먹는 양이 달라요. 일단 이게 소주를 마시고 삼겹살을 먹으면 쫙 달라붙으면서 그 다음 소주를 또 불러요. 그리고 또 마시면 국물을 불러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커먼이지, 커먼. 탄수화물을 불러요. 쫙 먹고. 맞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아까까지 해놓으신 아까 비디오 봤잖아요. 점심 때까지 잘 하시다가 그러니까. 저녁에 무너지시는 술이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그 이전에 거기 있는 술 자체가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식욕을 자극하고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하니까 살 빼는 데는 술은 최대의 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알코올 드시는 분이 아까처럼 당을 너무 억제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당을 쓸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는데 또 에너지도 제일 많이 쓰는 조직이 어딜 것 같아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조직이요. 간입니까? 간? 뇌예요. 네. 뇌가 술을 계속 먹으면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잘 해마가 아시잖아요. 손상되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에 당을 쓸 수밖에 없는 걸 안 드시면은 뇌 손상이 빨리 오고 그다음에 20년, 30년 있다가 치매가 빨리 올지 아이고 몰라요. 이건 또 뭐야?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요즘 또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억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 진짜 많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일단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그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구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 에너지 비율을 비교해봤어요.
탄수화물을 에너지 중에 몇 퍼센트 먹으면 제일 오래 살까 하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요? 50%가 나와요. 어? 그렇게 높아요 탄수화물이요? 이게 50% 먹는 게 제일 오래 사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아, 50%.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게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뇌나 심장이나 이게 포도당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장기에서 포도당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억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포도당 비슷한 딴 걸 분해해서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단백질이나 이런 걸 분해해서 근육 분해를 너무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거. 그러니까 빨리 근육이 소실이 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기는 탄수화물을 좀 드셔야 되는데 우리 옛날처럼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은 설탕 과당이 먹고 나면 피 속에 빨리 혈당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천천히 높여주는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 그게 뭐 있을까요? 천천히 탄수화물을 높이는. 그러니까 뭐 잡곡이나 뭐 이런 거. 꼭 네.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동밀빵. 그렇죠. 잡곡에 있는 섬유소나 이런 것들이 그 흡수 속도를 좀 늦춰주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게 또 흰빵이 맛있는데. 맛있기는 흰쌀밥이 제일 맛있지. 그냥 맛있어요. 식감도 맛있죠. 좋고. 한번 OX판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한 몇 가지 진실. 배에 힘주고 다니면 뱃살이 빠진다. 와. 하나 둘 셋. 아 아닙니까? 배에 힘 약간 주다면 텐션을 좀 주면은 요거. 지방에 이게 힘을 아무리 줘보세요. 여기 힘 주고 계속 계시면은 여기 있는 지방이 빠질까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펴지겠죠.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른쪽 팔을 계속 썼어요. 그럼 여기 지방 빠질까요? 여기 계속 쓰면요? 네. 안 빠지나? 여기도 빠지는데 왼쪽도 똑같이 빠져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나중에 지방이 똑같이 빠지더라고요. 여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근육을 이렇게 경련을 시킨다고 해서 에너지 소모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또 운동을 할 때 특정 부위만 운동한다고 그래서 거기만 특정 빠지는 게 부위만 아니라.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근육에서 계속 썼을 때 에너지를 어디선가 끄집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지방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 부분만 운동해가지고 그 부분만 살 뺀다는 건 속설이에요. 그건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신욕은 혈액 순환을 促진시켜 살이 빠진다. 아,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그죠? 저는 항상 운동하고 반신욕 나서 하시는 반신욕 거 많이 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물 빼는 거죠. 그 수분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반신욕이 살 빠진다 그래가지고 TV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2주 동안 해봤는데 반신욕을 한 사람은 몸무게의 차이는 없었지만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체지방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반신욕 열풍이 일어나.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실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체지방 빠졌다는 걸 뭐로 쟀냐면은 체지방 측정기로 쟀거든요. 거기에 전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흐르는 전기로 체지방 양을 측정을 하는데 탈수한 상태에서 이게 재보면요 엉터리 값이 나와요. 그래서 잘못된 게 전파되면서 그 기계가 아니랍니다. 측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이어트 과정이 스트레스화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면 그 뻔한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뻔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 뻔한 걸 잘 지켜주시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음식 먹을 때 약간 배고프게 먹고 그다음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하루에 10분씩 나눠서 운동해도 되니까 하루에 30분 숨가쁜 운동을 해라. 수면을 잘 유지해라. 그다음에 몸무게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요 정도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기 탓하지 마시고 다 괜찮고 못 뺄 살은 없고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를 해주시면은 많은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이제 약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는 식욕, 그러니까 항상성, 체중을 적절하게 하고 너무 배고프면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런 항상성 건강한 식욕이 있고 그 반대쪽이 쾌락적 식욕, 중독적 식욕. 그러니까 요거는 밥을 잘 드셨어요.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또 먹잖아요. 뭔지 또 알죠. 먹죠. 네. 그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건데 약간 합리화를 해서 먹고는 살아야지 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그렇죠, 뭐하러 그렇죠, 인생을 그렇죠. 살아? 네. 네.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살아. 식욕이 제가 저녁을 먹고 오늘은 집에 가서 OTT 보면서 쉬어야지. 그러면 저녁 먹고 집에 가서 OTT만 보면 되는데 뭔가를 먹으면서 OTT를 보는 것도 쾌락적 식욕인 거죠. 그렇죠. 분명히 조세호 씨도 알 거예요.
충분히 먹었고 죽지 않아. 절대 내일 아침까지 죽지 않아. 하지만 그걸 볼 때 또 왠지 그날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 뭔가 어려움이 있었으면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막 짭조름한 거나 단 거. 그거는 에너지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성이랑 그냥 건강과 쾌락. 그냥 뭐 담배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 결국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을 스스로 좀 해치게 되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신 거죠.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당긴다고 이제 얘기를 네. 지치면은 뭐 예를 들면 지칠 때 자꾸 초콜릿을 막 네. 어떤 겁니까?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당이 당기게 돼 있는 건가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당이 부족하면 당이 땡기게 돼 있어요. 음. 당이 안 떨어집니다. 대체로 안 떨어집니다. 그 그래요? 병이 있지 않는 한. 아. 네,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혈당으로 죽을 고비한 이런 당으로는 거의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떨어져. 여기 사람들은 무슨 뭐 인슐린 아 맞고 실제로 이런 게 우리가 아니면. 뭐 당 떨어져. 네네네. 당 떨. 아니.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아니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들어 온 어떤 믿음의 체계인 것 같아요. 아. 여러 이유로 어렸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이런 걸 했을 때 부모님이나 이렇게 야 우리 힘든 일 있지 우리 케이크 먹으면서 힘내자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너무 힘들면 뭐 사탕을 먹어봐. 그쵸, 그쵸. 뭐 너무 힘들면 초콜릿을 먹어봐. 회복에 도움이 돼. 그렇죠. 특히 만약 뭐 시험을 못 봐서 막 힘들었거나 아니면 시험을 잘 봐서 잘했거나 이럴 때 아빠가 치킨 사오면서 다 같이 행복해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냐에 대한 믿음의 체계를 딱 만들어서 지금 작가님들도 내일 아침 마감인데 못 썼어 이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초콜릿이 난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딱 먹는데 사실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에너지가 떨어졌다 뭐 할 때 당이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화예요. 내 스스로 합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나름대로 쌓여있는 보상 체계에 보상 체계죠. 내가 스스로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다. 어떤 분은 담배를 태우시고 어떤 분은 초콜릿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네. 뭐 정말 교수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과연 살을 사실 이게 진짜 체중 감량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또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하나하나 한번 좋네요, 여쭤보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그 평소에 관리를 잘하다가 술만 마시면 이런 분들 많죠. 터주세요. 입이 터져서 엄청나게 이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많이 공감하시죠? 뭐 네네. 대공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술을 마시게 되면 인간의 의지적인 조절력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좀 날 잘 다듬어야겠다, 할 말 안 하면 가려야겠다. 이게 없어지고 네, 그냥 본능대로. 그리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관대해지잖아요. 관대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응.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이거 먹는다. 야,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야,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야. 그치.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믿음들이 있거든요. 맛있게 보면 제로 칼로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어인성과 마음속의 목소리가 합리화. 괜찮아, 먹어. 근데 그게 술 마시면 더 이제 지는 쪽으로 되는. 네. 그렇구나.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술을 끊는 거예요. 저는 음식만 안 먹으려는데 술까지 끊어야 되는 지금 그러니까 술을 끊으라고요. 아니면 좀 덜 살찌는 안주를 먹거나 이런 조작적인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건 나의 비만 유전자 때문일 것이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을 위로하는, 그치. 합리화하는. 이건 뭐 어떻게 해? 뭐. 근데 사실 같은 거 먹어도 전 더 찌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는 누구는 거죠. 먹어도 좀 안 찌는 것 같고 뭐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고 하지만 아니 그건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교수님? 이런 게 다 고도화된 전 합리화가 큰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유전자가 다르면 있을 수도 뭐 있다. 1kg 더 찌고 덜 찌고 뭐 기초 대사량이 좀 더 높고 낮고가 있는데 같은 형제 중에서도 만약 한 분이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가고 한 분은 강원도에 살았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쪽은 피자를 좋아하고 이쪽은 나물을 좋아하고 이건 완전 다른 체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똑같아도 환경과 어렸을 때부터 만든 그 생활, 믿음 이런 것들이 완전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유전자 연구를 해봤을 때 유전자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마어마하지 않고 어마하지 않아요. 네네. 이것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죠. 아니 어쨌든 이제 다이어터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유는 장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끊었더니 건강 얻었지만 성격이 더러워졌다. 예민해지죠. 뭔가 예민했을 때 집에 와서 면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수많은 것들이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합리화를 하는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일단 진실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게 되게 많아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탄수화물 때문에 내가 예민해진다 아닙니까? 결국에는 탄수화물 없이 그렇게 해도 다 정신 승리하고 마음 평안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 교수님이 지금 오늘 와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합리화예요, 합리화. 네. 그러니까 뭐 당도, 탄수화물도 합리화. 우리 또 저 교수님 혹시 오늘 수없이 많은 또 이 체중 감량이나 건강을 위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좀 끝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거에 바로 그 문제. 근데 그걸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못한다, 승진을 못한다, 사회생활 못한다. 온갖 그 합리화의 그 바탕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음식물도 버리고 야식도 안 먹고 몇 개를 해보세요. 의외로 괜찮아요.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중독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문제를 찾아내세요. 네. 다 우리의 합리화다. 그리고 이건 중독이다. 그리고- 우리는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나 자신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US 월드 앤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가, 얼마나 따라가기 쉬운가, 또 얼마나 영양이나 안전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괜찮은가 다이어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순위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 볼까요? 황재석 씨 맞죠? 아 이게 접근성이라는 항목이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운동이 약간 제어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탄고지 저탄고지 그거 유행이었죠. 거기다 또 요즘 많이 또 드시는 게 약간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하면 되게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식단을 짠 것들이 아닐까. 지금 정답이 부분적으로 나왔는데요. 2023년에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는 바로 지중해식 다이어트입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 지중해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섬진강만 가봤지 내가 지중해를 언제 가봤어?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이면 생선으로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빨간 색깔이 나는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먹긴 먹지만 적게 먹는. 사실 뭐 레드와인 같은 것도 적포도주도 살짝은 허용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사실 이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따라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럼 난 이제부터 올리브유 먹어야지 그리고 뭐 레드와인 괜찮다니까 와인 마셔야지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살만 더 찝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지중해식으로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한국 사람인데. 평소에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밥에 가급적이면 잡곡밥으로 통곡물 넣어가지고 하시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아까 제가 왜 식단 조절할 때 포만감 오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식후에 드시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식전에 식사하기 15분 전쯤. 그러면 미리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견과류가 처음에 위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각하기에 이거 소화가 좀 오래 걸리겠다. 좀 천천히 음식을 좀 위 안에 오래 가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포만감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밤에 또 야식 먹고 싶을 때 네. 그거 견디려면은 차라리 그냥 견과류 먹는 게 훨씬 낫겠네요. 대신에 하루에 한 줌만 20-30g 정도까지만. 그렇습니까? 근데 견과류에 이제 약간 달달한 거 섞여 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약간. 괜찮은데 식욕 조절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제 경우에는 견과류가 식전에 먹으면 식사를 하니까 괜찮은데 네. 또 저녁에 빈속에 먹으면 조절이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맥주를 부르더라고요, 또 이제 맥주를. 교수님 맥주에 드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를 안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안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에는 견과류보다는 견과류는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 먹고 저녁에는 뭐 당근 같은 거 잘라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게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식단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 유익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암 이런 것들의 위험도 같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년 하위권을 차지하는 다이어트는 뭘까요? 그냥 생으로 굶는 거.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별로 안 좋았어요. 두 분 다 뭐 설득력이 있는데 24개의 다이어트 중에서 18위를 차지한 다이어트인데요.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키토제닉?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키토 김밥 아니면 뭐 맞아. 뭔지 알아. 그 맛없는 김밥. 맛은 전 맛은 있던데. 유명하신 분들 소송 들어와요. 그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계란 포슬포슬하게 넣어가지고 밥 안 위로 들어가고. 낮추고. 맞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키톤이 우리 몸에서 생길 때까지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키톤이라는 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손톱에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이 네. 키톤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나가지고 과음을 하고 나면 과음한 분들은 입에서 풀 냄새 날 때가 있죠. 네네. 술 냄새에 더해서 약간 과일 냄새 날 때. 그게 바로 키톤 냄새입니다. 아.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극도로 줄여가지고 정말 키톤이 생겨나게 되면 입에서 풀 냄새가 나요. 아세톤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제 이런 뭐 황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뭐 네.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다이어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죠. 살이 다른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탈수라든지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뭐 이걸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심한 당뇨병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의사의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고, 원래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는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장기간 이걸 가지고 어떤 다이어트 하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순위에서도 항상 최하위를 맴도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단식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식사법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시인 다이어트는 고기 많이 먹는 거였을 거다. 네. 근데 인류학자들이 이분들하고 실제로 뭐 2주건 3주건 한 달이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다녀보면요. 네. 사냥해서 성공률이 3점이요? 3.4%밖에 안 돼요. 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네.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살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가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포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지금 막 펑펑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고 좀 자기 복구를 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한 3kg에서 5kg 정도 체중이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훌륭하네.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오늘 단식을 하고 내일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전날 먹은 거에 비해서 다음날 한 10에서 20%밖에 더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간헐적 단식이고 사실은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으면 기회가 오면 생각보다 적게 먹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위가 줄어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위가 줄어드는 기간만 알면 다시 복구가 돼도 약간 그 정도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위장의 크기 자체는 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요. 아, 진짜. 거짓말이네. 적게 먹으면 위장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들어도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사실 위를 크기를 줄이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위를 잘라내거나 뭐 하는 수술 말고도 위에 풍선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근데 위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고 나가지고 뇌에서 어떻게 포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멈출 수 있고 하는 거지, 위가 뭐 이렇게 작아진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한테는 되게 많거든요.
자, 미고땡, 오잼땡 얘기가 이제 네네. 나왔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실물이 궁금합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주사예요? 주사입니다, 주사. 그러니까 먹는 약 아니고 주사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피하 주사여가지고 주사지만 바늘을 보시면 바늘이 굉장히 가늘고 얇아가지고 그래서 배에 있는 이제 피하 지방 같은 데다 집에서 본인 스스로 이제 주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따끔한 정도지 통증이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아요. 약사님께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미국의 슈퍼스타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기존의 약들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 굉장히 극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기존에 체중 쪽에 제일 효과적인 약이라고 하는 게 7, 8% 정도밖에 못 빼줘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15%를 평균적으로 평균이 그런 거고 사실 체중 막 100kg 넘는 이런 분들은 막 20kg, 25kg 이렇게 빠지는 분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투약, 약을 쓰는 방법도 기존 약들하고 좀 다른데요. 기존의 약들은 사실 매일같이 약을 써야지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약은 굉장히 간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주사를 매일 맞으면 부담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따끔한 그런 정도면 좀 할만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이어트 약들 보면 뭐 지방 태우는 약도 있고 아예 식욕이 없게 만드는 약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이 약은 어떤 원리로 살을 빼주나요? 여기 GLP-1이라는 이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밥을 먹으면 이게 딱 생겨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네. 감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네. 금방 사라지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오래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만감이라는 게 왜냐면 포만감을 딱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배고픈 경우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속시켜 주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죠. 아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그 뭐 GLP-1 네.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그게 이제 뭐가 음식이 뭐 몸에 들어가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먹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차야. 근데 아예 그 먹질 않고 그럼 이것만 맞는다고 해서 GLP-1이 나오나요? 그게 없던 GLP-1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GLP-1이라는 거는 사실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네. 원래 음식을 먹어야 그리고 음식이 저 밑에 장까지 내려가야 그제서야 분비가 되고 재밌고 신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이 약을 썼더니 뇌 시상하부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만감하고 관련된 신경을 자극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신경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한 종류는 뭐냐면 음식을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게 하는 그런 신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배가 부르게 해주는 신경이 있는데 이 약을 쓰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게 만들어주는 그쪽 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대박. 이 약을 쓰고 나가지고 한밤중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한 그릇 탁 끓였는데 먹지도 않았어요. 어머나. 냄새만 맡았어요. 보고 있어. 근데 이미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더 적게 먹게 만든다. 생각보다 요리할 때 보면은 요리하면은 생각보다 음식이 별로 안 땡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주방 이모님들이 정작 네. 본인은 안 드시는 거야. 맞아요. 네. 그 라면 남이 끓여준 라면이 맛있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끓이면서 냄새를 맡으면 이미 어느 정도 배고프고. 약간 어느 정도. 근데 처음 딱 맞자마자 먹으면은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기름 먹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냄새 냄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또 뭐냐면 이 알코올릭들이 이제 저녁 때 출출해지면 술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포만감을 주니까 술이 안 땡긴대. 술의 양을 줄이는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알코올 의존증이나 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네. 이게 사실 먹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습관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어떤 음식을 보고 생각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딱 파전? 고추 잡채. 이거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포만감이 생기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네. 덩달아 오는 게 같이 덩달아 사라지는 오는 거죠. 게 같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뭐라고요? 아 나 진짜 이런 얘기 막 옆에서 아니 한 맛 대씩 이게 쭉 할 때마다 맛있으면 맥이 아니, 빠져요 막. 화정이 언니가 맨날 그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어떻게 0칼로리가 됩니까? 아니 근데 난 그 말이 맞다고 먹었는데. 봐. 아 진짜 맞다고 봐. 맛과 칼로리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쉽지 않죠. 칼로리가 높아야 사실 이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저희가 진화론도 얘기했지만 맛있다는 느낌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선생님 그만하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만하세요. 그걸 자꾸 먹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그런 느낌일 거라고요. 이게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먹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칼로리가 높아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 맛있게 느끼도록 되었기 때문에 다 생존이에요. 단맛. 맛있다라는 기분이 드는 건 칼로리가 있기 때문이죠. 얘기가 별로 안 통하네요. 예.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네. 그리고 진짜 맛있게 먹고 살 안 찐 적 많거든요. 예. 아니 실제로 맛있으면 0칼로리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 봐 있다니까. 아, 0은 내가 아닐 있을 줄 겁니다. 알았어. 어떻게 0이 됩니까? 그러니까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게 먹으면 영향을 덜 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예일대학교의 크럼 교수가 한 연구인데요. 실험 대상자들한테 금식하고 전날 밤에 금식을 하고 아침 8시에 실험실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380칼로리짜리 밀크쉐이크를 마시게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거기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입안의 호사, 당신이 누려야 할 쾌락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진짜 막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먹게 했었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 때는 건강 쉐이크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측정했냐면 배가 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입안의 호사라는 그 쉐이크를 마셨을 때 건강 쉐이크를 마셨을 때보다 그렐린 수치가 3배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즐겁게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호르몬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그 죄의식, 죄책감과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정말로 실제로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 생각 없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칼로리를 왠지 한번 보게 돼요. 우리가 칼로리는 맛을 재는 단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으면 분명히 뭔가가 들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맛을 재는 단위다.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죄의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칼로리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그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 칼로리로 표시되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큰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 수치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죄책감 가지고 죄의식 느끼니까 폭식하고 다 구토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저희가 세상을 숫자로 평가하게 된 게 물리학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학이 성공을 했던 이유가 세상 모든 것을 측정하고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성공을 했고 그 방식을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 분야와 학문 분야에 썼을 때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런 정말 16세기와는 다른 문명을 만들긴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물리학의 그런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비만이고 무엇이 행복한지 이런 데까지 써도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숫자로 쓰는 순간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너 몇 평짜리 집에 사니? 그러는 순간 사실 집이란 거는 각자가 좋은 형태로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숫자로 쓰는 순간 80은 70보다 크고 70은 60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모든 행복과 가치가 바로 비교가 되는 이런 무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비만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지 그 신체가 적당한 현재의 지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숫자로 한다는 숫자를 것이 쓰기 위해서는 뒤에 뭔가 유닛이 붙잖아요. 단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위가 지금 칼로리인데 그렇죠. 이것도 혹시 물리학에서 저지른 아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정말 칼로리 짜증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그 단위를 얘가 얼마나 몇 칼로리인지 이거 측정하는 방법도 난 궁금하고. 일단 칼로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단위예요. 아, 살찌는 단위가 아니고요. 에너지라는 거는 난 살찌는 단위인 줄 알았어. 맛의 단위. 그렇게 오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량에서 온 단위인데 결국은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에너지를 기술하는 그 공식적인 단위가 있어요. 표준 단위가 있어요. 마치 길이를 잴 때 가장 공식적인 단위는 미터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면 미터를 쓰지 않고 마일 같은 거 쓰니까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물리량에 대해서 여러 단위를 쓰면은 이걸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똑같은 문제가 바로 칼로리에 있는 거죠. 원래 물리학의 공식 단위는 주울이에요. 줄.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일반인들은 주울을 잘 모르고 칼로리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와서 보니까 아, 칼로리라고 화학자들이 쓰던 이 단위가 물의 온도를 높일 때 들어가는 어떤 열의 단위인데요. 근데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그냥 에너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거 몽땅 다 주울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이미 벌써 늦었죠. 칼로리가 너무 널리 쓰이다 보니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단위예요. 칼로리는.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줄이라는 과학자가 훌륭한 분이에요. 네, 이분이 뭘 지지한다고요? 줄이요. 줄을 그렇죠. 그럼 이제 맥도날드 땡 가면 다 햄버거 줄로. 세트가 몇 줄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줄을 쓰면 실제로 좋을 텐데.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유럽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식품을 이렇게 집어들면은 포장면에 그 칼로리하고 킬로줄이 같이 표시돼 있어요. 역시 줄은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과생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줄, 이제 뭐 단위, 사람 알겠는데 문과 쪽에서는 줄이 줄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 이렇게 너무 무시하신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줄에 대해서. 저기요. 줄이 너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언제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셨나요? 근데 뭔가 한 분야 연구했던 사람이 단위의 이름을 썼다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거고, 그다음에 근데 칼로리 자체가 사실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도 정말 좀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칼로리를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물을 끓이는 그런 걸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으로 소화 흡수되는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흰 빵으로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하고 아몬드로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 똑같은 양이 우리 몸으로 흡수돼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흰빵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주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소흡수되는 거고 잘 들어오죠. 네, 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꼭꼭 씹어 먹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꼭꼭 씹어 먹어도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소화 흡수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계산하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그 칼로리 열량 표시는 사실은 부정확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있죠. 그렇게 뭐 빵과 아몬드처럼 종이 다른 거 말고 같은 종이어도 콜라랑 콜라 제로랑 카땡이랑 카땡 라이트랑 그거는 같은 맥주여도 칼로리 적은 거 먹는 게 그래도 일단 유리한 건 있는 거죠. 맥주일 때는 알코올 칼로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아니고요. 다 소주 소용없어요? 맥주는 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음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칼로리 차이는 있죠. 같은 종류에 있을 네, 때. 당 그 자체가 들어있는 걸 먹는 것과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는 거는 예를 들어 당 그 자체가 들어있는 거는 한 캔을 완전히 없애는데 고층 건물 계단을 몇 번을 왕복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로 음료는 한 5계단 정도 올라가면 사라져요. 진짜요? 그 정도로 차이가 커요. 그럼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로 먹어야 돼.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적으니까 이거는 100인데 이거는 뭐 4밖에 안 되네? 그럼 이걸 한 20캔 먹어야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적다고 많이 마시는 건 안 좋지만 약간의 대체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제로는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반복이었잖아요. 항상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실패합니다. 왜요? 제로로 먹고 피자를 한 조각 더 먹는 거예요. 근데 남용하면 안 돼요. 남용.
남용이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의 맛을 내면서 진짜 제로 음식을 만들면 뭐 비만 치료제고 뭐고 없이 그냥 진짜 10년 아니라 5년 안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 나 아니에요? 진짜 내가 10년 안에 만든다. 제로김치? 제로김치.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위고땡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한다거나 좀 그런 분위기로 몰아갈 것 같아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저것만 우리나라 들어오면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혹시 뭐 부작용이 발견된 게 있으면 뭐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네. 늙어. 네. 부작용 없는 약은 없고요. 또 의사 약사 중에서도 이 약이 나오면은 쓰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난 좀 기다려 볼래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위고땡이란 약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 사용된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 제일 흔한 부작용은 뭐냐면 약을 쓰고 났을 때 이런 약들이 기본적으로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 그런 속도를 좀 늦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먹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 느낌이 들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부작용. 또 자동차 타고 어디 여행할 때 굉장히 멀미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그게 평상시에도 막 24시간 내내 눈만 뜨면 막 멀미 증상이 있대요. 맨스 걷고 막 약간 그렇죠. 구토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오심구토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위무력증이라든지 장 폐삭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췌장에 좀 염증이 생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암 위험에 대한 거를 걱정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없죠. 건강하고 이미 충분히 운동과 식단으로 몸매를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약으로 한번 살을 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